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요. 자, 155쪽인가요? 자, 이쪽에 가면은 비잔틴 제국. 정치로 이제 다시 자, 돌아왔었을 때 앞에 강에서 이야기한 거는 서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 문화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동유럽. 자, 로마로 다시 돌아왔는데 로마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얘가 자 뭐였습니까? 4세기 말에 그러니까 395년도에 자 분열이 됐죠. 그럼 395년도에 어떻게 분열됐냐면 동로마와 자 그다음에 서로마로 이렇게 자 분열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서로마 같은 경우는 자 누구들의 침략으로? 예, 게르만. 이 게르만의 침략으로 결국은 뭐 하게 됐고요? 멸망을 하죠. 멸망을 했고 자 476년 그럼 5세기에 멸망했네요.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뭐 프랑크 왕국이 발전됐고 자 그 프랑크 왕국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자 다시금 분열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노르만의 침략. 그래서 이제 봉건제도의 성립이 더욱더 촉진됐고 중세 유럽에는 봉건제도가 발전되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발전되었다라는 걸 자 배웠던 겁니다. 이제 다시 동로마로 오시게 되면 이 동로마는 자 무슨 틴 제국이란 이름으로 비잔틴 제국이란 이름으로 쭉 발전이 될 건데 이 비잔틴 제국은요. 자 공부할 게 유스티니아누스 요 하나뿐이 없어요. 자 유스티니아누스 자, 이 유스티니아누스 같은 경우는 몇 세기에 자 전성기를 누렸냐면 지금 6세기에 전성기를 누렸거든요. 자,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그랬을 때 업적을 여러분들이 조금 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유스티니아누스의 업적을 가면 첫 번째는 황제 교황주의를 자 확립시킵니다. 자, 황제 교황주의. 자, 그 얘기는 무슨 일치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교 일치를 자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정교 일치를 추구했다. 두 번째 간다라면요.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최대 영토를 지금 만들게 되는데 이 최대 영토를 만들었었을 때 어디를 점령을 했냐면 반달 왕국. 자, 반달 왕국. 자, 그다음에 또 어디를 점령했냐면 여기에 있는 동구트 왕국. 반달 왕국과 자, 동구트 왕국을 점령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지도에서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뒷장에 이제 교재를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뭐가 있냐면 지도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156쪽. 156쪽에 가면 156쪽에 핵심 체크 쪽에 자, 4개의 지도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지도. 첫 번째 지도에 가게 되면 쌤이 자, 대충 자, 이렇게 그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빗금에 여기가 빗금 들어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쪽 이렇게 빗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 뭐 이렇게 색깔을 자, 다르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자리에요. 요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냐면 바로 동구트 왕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자, 누가 있었던 거냐면 반달 왕국이 있었는데 이 동구트 왕국과 반달 왕국 얘네들이요. 답으로 나오는 애들은 아니지만 자, 여기에 있는 비잔틴 제국과 관련되었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반달 왕국과 동구트 왕국은 게르만족.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만든 자 게르만족의 이동의 결과 만든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게르만족의 이동에서 나라 이름을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 프랑크 왕국만 공부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동구트 왕국과 반달 왕국이 위치가 여기하고 여기였었다는 거. 여기가 반달 왕국, 여기가 동구트 왕국. 그러면 그것까지 장악을 해서 여기까지 장악을 해서 자 지금 비잔틴 제국의 최대 영토를 자 만들었었던 요게 몇 세기 상황이라 6세기 상황인 겁니다. 자, 6세기 비잔틴 제국 됐죠? 최대 영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간다라면 유스티니아누스는요. 뭘 하게 되냐면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성소피아 자, 성당을 만들게 되는데 그럼 이 성소피아 성당은 당연히 6세기겠죠. 특징은 뭐냐면은요. 돔 장식이 돼 있어요. 돔. 됐죠? 돔과 모자이크. 돔과 모자이크.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간다라면 로마법 대전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 로마법 대전이 완성이 됐었을 때 누굽니까? 이 유스티니아누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법 대전은 뭐라고도 부른다? 예, 이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도 이제 자 표현하게 됩니다. 아무튼요, 로마법 대전. 이 로마는 기본적으로 건축과 법률이 이제 발전돼서 실용적인 문화가 발전된 나라인데 그 중에 이 법률에서 12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최초의 성문법, 12표법. 그런 다음에 이제 시민법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시민법은 로마 시민들에게 적용하는 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시민법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레키뉴스법도 있고 호르텐시우스법도 있었던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민법, 로마 대제국에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만민법으로 완성된 로마법 대전이 있는데 이게 유스티니아누스 때 완성이 됐었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업적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 자 별표하시면 되고요. 세기가 몇 세기라? 6세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얘들은 자 계속 쇠퇴가 됩니다.
자, 쇠퇴가 되는데 그 쇠퇴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슬람이 여기서 창시가 돼요. 그러면 이슬람이라는 애들이 창시가 됐었을 때 얘네들이 610년에 창시가 됐고 그럼 7세기 아닙니까? 7세기에 창시된 이슬람 얘네들이 비잔틴 제국 쪽을 계속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이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얘들이 뭘 실시했냐면 군관구제와 군관구제. 이 군관구제는 뭐냐면 31개의 전체의 땅을 31개의 군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군을 자 무슨 군에서 31개의 군으로 쪼개놓고 거기다가 지방 관리를 보내는 거죠. 그때 그 지방 관리들이 파견되면 자기가 파견된 동네에서 농민들에게 땅을 지급해 줍니다. 자, 이게 둔전병. 그래서 둔전병제라는 거를 실시했는데 다시 가면 군관구제는 전국 땅덩어리를 자 31개의 군으로 쪼갰다. 그게 지방 관리를 보냈다. 이게 군관구제. 그럼 그 지방 관리들이 와서 뭐 했느냐?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준다. 그럼 대가로 농민들은 군대에 와달라. 농병일치. 이게 바로 자 둔전병제였었던 겁니다. 그러면 군관구제와 둔전병제, 자 농병일치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했던 이유는 이민족의 침략, 이슬람의 침략을 막기 위한 거였었다는 겁니다. 몇 세기에 만들어진 거냐면 얘가 7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요. 아까 쌤이 자 몇 세기라는 걸 강조해 드렸습니까? 유스티니아누스는 6세기라는 걸 강조해 드렸죠. 6세기. 그래서 6세기의 전성기를 누렸다. 지금 이슬람이 만들어진 건 7세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을 비롯한 이민족의 침략을 막을 목적으로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했는데 이게 7세기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어느 정도 막아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토를 그러니까 이민족의 침략이 계속 지속돼요. 그리고 이슬람도 계속 지속적으로 침략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잘 막아내는 듯 했으나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농민들이 군대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무사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전쟁에서 패배했죠. 예를 들어서 패배했다. 그럼 전쟁에서 패배하면 영토를 뺏기는 거 아닙니까? 영토를 뺏기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국가 입장에서는 둔전병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군대의 자원이 없는 거죠. 영토 뺏겼으니까. 농민들에게 토지를 못 주는 거 아니야. 그 땅은 이미 뺏긴 거니까. 그래서 일부 영토가 자 상실되기 시작하면서 일부 영토를 자 뭐한다? 상실한다. 왜요? 자 이민족의 침략. 이민족의 자 침략이 계속 나타났고 이슬람의 침략도 있어요. 그럼 일부 영토를 상실하는 순간 자 무슨 력이? 군사력이 쇠퇴가 된다는 거죠. 군사력이 쇠퇴가 돼. 그래서 군사력이 쇠퇴되니까 자 이들이 어떻게 돼요? 또 허점이 노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 애들이 어떻게 돼요? 너 군사력이 약하구나? 그럼 내가 봐줄게? 이럽니까? 아니죠. 계속 침략을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영토는 더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도미노 현상. 아무튼요.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는 유스테너스의 업적이 아니다. 7세기에 만들어졌다. 초반에는 잘 운영이 되다가 일부 영토가 뺏기기 시작하면서 군사력이 계속 약해지게 됐고 이로 인해서 영토는 계속 축소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의 침략을 받냐면 셀주크 투르크의 침략을 받아요. 그럼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자 이들이 침략을 해온 시점이 11세기인데 이 셀주크 투르크라 불려지는 얘네들은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러면 셀투라고 우리가 얘기할게요. 셀투. 이 셀투가 11세기에 비잔틴 제국을 침략하고 영토를 막 뺏어 나갑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은 이걸 막아낼 능력이 안 돼요. 이걸 막아낼 능력이 안 돼서 이들의 침략이 나타났을 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냐면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자 도움을 요청해요. 누가?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그럼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지금 11세기잖아요.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서교회가 자 분열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 강에서 배운 걸로 기억하는데 이 동서교회의 분열이 1054년이었거든요. 그럼 1054년에 동서교회 분열 어떻게 됐었습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때 로마는 나라 이름 로마가 아니라 도시 이름 로마야. 로마에 있는 교황청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 정교란 이름으로 자, 지금 갈라섰죠. 그래서 그리스 정교로 완전히 지금 갈라진 이 시점에서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교황한테 요청한 거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강의의 자, 곡선 그래프를 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교황권은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황한테 도와주세요. 그럼 교황의 입장에서는요. 그래, 땡큐 이거죠. 갈라섰는데
갈라섰는데 도와달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둘이 갈라섰는데 자, 이쪽이 도와달라. 그럼 이쪽을 도와주면 뭔가의 영향력을 이쪽에다가 행사할 수 있겠죠. 즉 카톨릭의 세력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알았어. 도와줄게. 결국은 무슨 군을 파견을 자, 결정하게 되냐면 십자군을 파견해요. 좀 이따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함께 볼 건데 십자군 전쟁이 자, 그래서 자, 시작이 됩니다. 자, 십자군 전쟁. 왜 십자군 전쟁이냐면 이 십자군들이요. 여기다 자신들을 표시하는 마크를 달았어요. 자, 왜냐면은 셀주크 투르크로 가는 아이들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그리스도교의 어떤 성지 순례를 방해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지를 탈환하러 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십자가 마크를 새겼죠. 그래서 십자군이라는 자, 명칭이 나옵니다. 아무튼요, 십자군 전쟁이 전개가 되는데 이 중에 4차 십자군, 자, 4차 원정대가 있었는데 이 4차 십자군 얘네들이 도움을 요청했었던, 지금 도움을 누가 요청한 거죠? 비잔틴 제국에서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비잔틴 제국의 수도 어딜까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콘스탄티누스를 점령을 해서 이 4차 원정대가 거기다가 무슨 제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냐면 라틴 제국. 자, 라틴 제국을 자, 만들게 되는데 이 라틴 제국이 자 1204년 요 무렵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13세기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13세기 초 1204년이니까 그 13세기 초의 교황이 누구냐면 인노켄티우스 3세입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는요. 13세기 교황권의 절정기인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십시오. 쫀왕이라는 왕을 파문하기도 했다. 또 하나는 4차 십자군 원정대 이거를 얘들이 묵인한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었던 비잔틴 제국의 수도에다가 오히려 무슨 제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라틴 제국이라는 걸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비잔틴 제국의 입장으로 본다면 도움을 요청했다가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걸로 인해서 비잔틴 제국은 자 더욱더 자 뭐 된다? 쇠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군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전쟁으로 인한 많은 자 고통을 겪었네요. 그 이후에 얘네들은 다시 국력을 회복하지 못해요. 계속 쇠퇴만 합니다. 그 쇠퇴만 하는 시점에서 이번에는 누구의 침략을 받을 거냐면 오스만 투르크. 자,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을 받게 됐고 이 오스만 투르크 오투라 갑시다. 우리끼리. 자, 오투. 이 오스만 투르크 얘네들도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오스만 투르크의 당시에 메흐메트 2세라는 집권자가 자, 여기를 침략을 해서 결국은 무슨 틴 제국을 자, 멸망시킨 거냐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던 겁니다. 요게 1453년도죠. 자, 그러면 몇 세기입니까? 15세기죠. 서로마 같은 경우는 476년, 즉 5세기에 망했고 이 서로마가 망한 이후에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1000년 정도 더 발전됐다가 드디어 15세기에 여기에서 자, 뭐 하고 있다? 멸망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은요. 뭘 기억하셔야 되면 셀투와 오투 요거를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셀투의 침략도 받았고 오투의 침략도 받았잖아요. 근데 망한 거는요. 그렇죠. 오투한테 망한 겁니다. 오스만 투르크. 셀투한테는 자,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자, 이 과정에 자, 무슨 전쟁이라는 게 유발된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유발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은 자,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 황제 이름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누구요? 유스티니아누스. 됐죠? 유스티니아누스. 자, 교재로 가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교재에서 155쪽에 가시게 되면은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다. 원래 여기 수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비잔티움이죠. 그래서 로마가요. 정치적으로 분열되기 전에 컨스탄티누스가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천도한단 말입니다. 330년에. 그래서 비잔티움으로 천도했고 그래 이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인 거죠. 비잔티움과 컨스탄티노플은 같은 도시입니다. 전성기에다 발표하십니다. 전성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권 강화시켰다. 정복 사업을 통해서 최대 영토 만들었다. 그랬을 때 옛 로마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여기요. 그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가 아까 지도에서 우리가 잠깐 봤듯이 최대 영토를 만들었고 그 최대 영토를 만들었을 때 의가 뭐라고요? 이렇게 나왔었죠. 지금 옛 로마 영토의 자, 대부분을 뭐 했다? 회복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시합니다. 옛 로마 영역의 대부분을 자, 회복했다. 그런데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옛 서로마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했다. 이 문장도 있거든요. 그러면 옛 서로마 영역의 대부분. 여기는 옛 로마죠.
구분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고요. 그럼 옛 서로마 영토의 대부분 회복했다. 이건 누구냐면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 이 카를로스 대제가 옛 서로마 영토의 대부분 회복했다. 이런 이제 선택지가 만들어집니다. 두 개 여러분들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쇠퇴 과정으로 바로 가볼까요? 쇠퇴 과정 가시게 되면은 니은번에 군관구제와 둔전병제가 있었는데 이민족의 침략이 계속 지속되면서 일부 영토를 뺏긴다. 그래서 결국은 군사권이 계속 약해지고 쇠퇴가 됩니다. 9세기에요. 9세기에 어떤 이슬람 애들이 이제 9세기, 10세기에 잠시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의 분열을 틈타서 세력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긴 했지만 큰 의미 없고요. 자, 이제 리을번 밑줄으시면 됩니다. 리을번. 자, 그 다음에 비읍번 4차 원정대. 마지막에 시옷번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더라. 자, 이들의 의는 자, 니은번, 디귿번 밑줄으시면 됩니다. 니은번과 디귿번. 됐나? 밑에 비잔틴 제국의 특징, 그리스 정교를 믿고 있네요. 그죠?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본다면요. 얘들은 전제군주제, 황제권이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봉건제도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봉건제도는 서유럽 쪽에서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은 봉건제도가 아니라 중앙 집권적 전제군주제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경제로 간다라면 콘스탄티노플은 상업과 무역 이것들이 자 발전되는 그런 경제의 중심 도시입니다. 4번 밑줄 그겠습니다. 군관구제와 무슨 병제? 둔전병제. 자, 다시 한번.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는 누구의 업적이라고 하면 틀린다고요? 유스티니아누스의 업적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하지만 비잔틴 제국의 특징은 맞죠? 비잔틴 제국의 특징은 맞아요.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의 업적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문화로 갔었을 때 문화에서는 비잔티움 양식 성소피아 성당. 자, 요거 밑줄으시고 옆에 사진 자료가 보일 겁니다. 사진 자료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잔틴 제국에서 만들어진 성소피아 성당은 무슨 양식이라고 하냐면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잔티움 양식에서의 특징은 돔과 모자이크. 그 모자이크 벽화 보이시죠? 나중에 보면은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돔 장식이 돼 있고 내부에 모자이크가 특징이라고 했는데 바깥에 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첨탑이 있죠. 이 첨탑은 누구의 특징이냐면 이슬람의 어떤 사원을 우리가 모스크라고 하는데 그 이슬람의 사원 모스크에서 이러한 첨탑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먹어버렸잖아요. 먹어서 이거를 뭐로 개조한 거냐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개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깥에다가 이런 첨탑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첨탑은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장악하고 멸망시킨 다음에 추가했다는 거, 그 정도.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탕후대로 자 16번 지도가 있는데 자 지도 요거 별표하시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비잔틴 제국의 지도가 있고 오스만 제국의 지도가 있잖아요. 좀 아까 봤던 오스만 투르크. 그럼 그 오스만 투르크와 비잔틴 제국의 지도가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지금 딱 보면 여러분들 이거 뭐가 비슷한데요? 안 비슷한데요? 이렇게 바로 보이긴 하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만 주거든요. 하나만 주는데 백지도를 주고 B급을 칠해놔요. 그랬을 때 백지도의 상태에서 B급만 가지고 오스만의 지도인지 비잔틴의 지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거든요. 찾을 때 결정적인 건 뭡니까? 그렇죠. 이탈리아 반도. 그러니까 장화처럼 돼 있는 오늘날의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 반도 쪽에 B급이 안 들어가 있어요. 누구는요? 오스만 제국은.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에 자 B급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자, 이런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당연히 이제 지도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잔틴 제국의 이 최대 영토를 주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함정에 뭐가 나오죠? 그렇죠. 오스만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반면에 거꾸로 오스만 제국에 대한 지도가 나왔었을 때 선택지 함정으로는 비잔틴 제국의 선택지가 함정으로 주어질 겁니다. 예, 그 정도. 자, 본문에요. 탕후대로 17번. 탕후대로 17번. 자, 서유럽과 동로마를 지금 비교해놨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자, 별표해 놓으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무슨 전쟁이 나오냐면 십자군 전쟁. 좀 전에요. 비잔틴 제국이 자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그들의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자 전개되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건데 세기는요. 1096년에서 1270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전개가 될 겁니다. 십자군 전쟁의 기본적인 배경을 먼저 볼게요. 자, 기본적인 배경은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서유럽 쪽이요. 서유럽 쪽이
식량이 부족했답니다. 자, 식량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냐면 영토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영토 확대의 자 필요성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삼포제. 제가 농업기술 중에 자 삼포제라는 거를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삼포제라는 농업기술은 언제 그럼 일반화됐느냐? 11세기입니다. 세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11세기에 삼포제가 일반화되면 생산량이 분명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삼포제라는 건 하나의 농업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 이전에 비해서는 어쨌든 생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 부양력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11세기 무렵에 인구가 이제 크게 증가가 돼요. 증가가 됐는데 문제는 이 늘어난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농업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삼포제에서 그냥 머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인구가 증가가 분명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인구의 증가 속도가 새로운 농업 기술이 발전되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의 증가 속도를.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식량이 오히려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어른이 먹는 양이 분명히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포제가 일반화됐기 때문에 분명히 식량 생산이 늘어나서 인구 증가에 영향을 끼쳤어. 근데 인구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면 새로운 농업 기술이 이걸 따라잡아야 되는데 새로운 농업 기술이 추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량이 다시 부족해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식량이 부족했을 때요. 식량이 부족했을 때 식량을 늘릴 수 있는 자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근데 기술은 정체되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절대 면적을 넓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서유럽 아이들이 지금 삼포제 일반화 이후에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서 추가적인 영토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개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지역으로 이제 침략을 하고 나갈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돼요. 두 번째 간다라면 이베리아 반도에서 뭐가 있었냐면 크리스트교 재정복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그러면 크리스트교 자 재정복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는데 크리스트교 재정복 운동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베리아 반도가 여러분들 오늘날의 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있는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이슬람 아이들이 여기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마이야 왕조라는 왕조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땅은 원래 누구 땅입니까? 로마 땅 아닙니까?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다 로마 땅이었으니까. 그럼 로마는 자 392년도에 그리스도교가 뭐 됐죠? 국교가 돼 있었지 않았나요? 그럼 이 자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던 건데 지금 이슬람 애들이 여기를 들어와서 장악을 했고 여기다가 이슬람 왕조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이슬람 왕조 기존 세력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종교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크리스트교 세력들이 이슬람 세력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그들을 자 몰아내기 위한 이 운동을 우리는 크리스트교 재정복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레콘키스타라고 표현하는데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고요. 크리스트교 재정복 운동. 그럼 크리스트교 재정복 운동이라는 거는 쉽게 이베리아 반도 안에서 자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 겁니까? 이슬람과 크리스트교의 갈등인 거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돼요? 자 이쪽에 있는 이슬람 또 다른 이슬람이 이쪽에서의 갈등 구조에서 이거 뭐지? 자 우리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를 때리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얘가 나하고 친하진 않은데 같은 교복인데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친구가 자 옆에 다른 학교 애들한테 자 어떻게 돼요? 맞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고 싶은 이런 충동 생기나요? 생기죠. 교복 색깔이 다른데 근데 나하고 같은 학교야. 그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쪽에서 종교 간의 갈등이 생기니까 이쪽에서 얘들이 또 이쪽을 때리는 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종교 간의 갈등이 이쪽과 이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세 번째 간다라면 배경에 가장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여기 있는 셀주크 투르크, 셀투라고 쓸게 셈이 자 셀투, 이 셀투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요.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크리스트교의 성지이면서 동시에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성지 순례를 자 뭐 했었던 거냐면 방해했었던 겁니다. 성지 순례를 방해했다. 그래서 얘들이 성지 순례를 방해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잔틴 제국을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공격했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이거를 자 직접 막을 능력이 안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했냐면 로마 교황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도움을 요청받았었던 교황이 전개 과정을 간다라면 공의회를 자 열게 됩니다.
자, 공회를 열었는데 클레르몽. 자, 클레르몽 공의회를 자, 소집합니다. 그러면 이 클레르몽 공의회가 자, 소집됐었을 때 당시 이제 교황이 우르바누스. 자, 우르바누스 2세인데 이 우르바누스 자, 2세인데 표기법 바뀌기 이전에는 이제 우르반이라고 합니다. 우르반 2세, 우르바누스 2세인데 이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에서 이제 회의를 연 거죠. 자, 지금 저쪽에 이슬람 세력들이 우리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성지 순례를 방해하고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갑시다라고 이제 십자군의 원정대가 십자군 자 원정이 자 단행이 될 건데 당시에요. 이 십자군 원정에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죠? 교황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교황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교황의 입장에서는 교세를 확장하는 게 목적이었었던 겁니다. 교세를 자 뭐 하는 게 확장하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서교회의 분열이 있었잖아요. 1054년에 동서교회의 분열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지금 비잔틴 제국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엄마 아빠가 이혼하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자 엄마가 어떻게 돼요? 옆집 아저씨의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전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도와주자. 도와주면 뭔가에 또 자기가 세력을 가져갈 수 있다. 전리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교황의 입장에서는 교세를 확장하는 게 자 마음속에 속마음이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사들, 이 기사들, 얘들이 제후들 아니겠습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자 뭡니까? 전부 다 영토를 자 넓히는 게, 영토를 확장하는 게 목표죠. 서유럽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토 확대의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있는 기사들이 어허 절호의 기회다. 땅을 뺏자. 그럼 자기 이제 영지가 넓어지는 거죠. 아무튼요, 영토 확장. 자, 그 다음에 상인들. 이 상인들 같은 경우도요, 상인들 같은 경우도 상권을 자 확대할 수 있다. 상권 확장 이럴까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은요. 만약에 영토를 뺏으면 거기가 이제 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상권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쟁을 하면 그 과정에 상업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상인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결국은요. 십자군 전쟁은 마음속에 다 자각게 이러한 꼼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 멋있게 뭐라고요? 성진 우리의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 마음속에서는 다 이러한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요. 십자군 원정제가 자 원정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몇 번에 걸친 원정이 이루어지냐면 7번. 7차에 걸친 원정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우리는 자 몇 차만 기억할 거냐면 1차 원정과 자 그다음에 4차 원정만 기억할 건데요. 1차 원정 같은 경우는 얘가 성지를 탈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성지를 탈환했다. 이때만 성공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무슨 왕국을 만들었냐면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들이 재반격을 할 거 아닙니까? 이슬람들의 재반격으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 왕국은 무너져요. 그럼 그 뒤에 2차 원정, 3차 원정 됐죠? 자, 이런 원정이 계속 진행이 돼요. 하지만 성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때 4차 원정대는 자 보세요. 1차는 성공을 했지만 그 뒤에 또 뺏겼죠. 2차 원정 실패했죠. 3차 원정 실패했죠. 그때 상인들이 답답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 원정대들이 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원정에 성공을 하고 여기서 전리품도 좀 뺏고 그러면 이제 상인들한테 돈을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이요. 얘들한테 외상으로 전쟁 물자나 이런 것들을 공급한 거예요. 그리고 배를 통해서 십자군 전쟁대가 지금 이렇게 자 내려가는데 이때 이 배에다가 십자군 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수수료를 또 받는 거죠. 자 전쟁 물자도 공급하고. 근데 얘들한테 돈을 회수받아야 되는데 계속 졌잖아 지금. 계속 지니까 전리품 못 뺏어왔잖아. 그러니까 상인들이 아씨 이거 뭐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이거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감. 자 그래서 상인들이요 기사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야 니네들 솔직히 전쟁에 참전한 이유가 뭐야? 돈 벌고 싶은 거 아니야? 영토 뺏고 싶은 거 아니야? 맞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돈 벌자. 그럼 다 같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때 어디를?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은 유럽과 아시아의 길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었어요. 경제적으로 계속 번영을 누렸던 그런 도시거든요. 여기를 털고 가자. 그리고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가 전쟁을 가는데 돈이 좀 빵빵하게 있어야만 전쟁 비용을 자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전쟁을 또
쉽게 우리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어? 우리 도박 같은 거 할 때 보면 도박에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잃어도 별로 티가 안 날 정도의 엄청난 자본 가지고 있으면 막 질러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적은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 쫄아가지고 이거 한 번 잃으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돈이 또 돈을 먹는 이런 게 도박이거든요. 그럼 결국은요. 4차 원정대는 특징이 뭐냐면 상인들의 어떤 농간에 함께 기사들이 손을 잡고 비잔틴 제국에 쓰였었던 콘스탄티노플을 때린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을 때려서 거기에다가 자 무슨 제국이라는 걸 만드냐면 라틴 제국을 이렇게 수립한 겁니다. 1204년도에. 그럼 1204년도 13세기. 자, 요거는 11세기.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 요거하고 라틴 제국 요걸만 기억하는데 이 라틴 제국은 나중에 한 50년 뒤에 무너져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뭐 5차, 6차, 7차 원정대를 쭉 있잖아요. 5차 원정대 바로 직전에는 뭐도 있었냐면 소년 십자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유럽에서 성직자들이나 이런 애들이 자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자 소년들이요, 너도 그리스도교를 믿지? 그럼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야지.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자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요 배에다가 이렇게 태운 거예요. 배에 태워가지고 성지를 탈환하러 가자 이렇게 가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로 내려가 버려요.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자 뭐래요? 야 내려 다 왔어.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 소년 십자군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 뒤에 5차, 6차, 7차가 있었지만 전부 다 십자군 원정은 다 실패합니다. 몇 차만 기억해라? 1차와 4차만 기억하십시오. 1차는 성공, 4차는 완전 변질. 됐죠? 자 그때 결과의 값은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십자군 전쟁은 실패한 전쟁입니다. 결과는 십자군 전쟁 실패, 결과 이럽시다. 자 결과는 실패한 전쟁인데 실패한 요인은 뭡니까? 전부 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속적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돈벌이에만 자, 포인트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십자군 전쟁은 실패한 전쟁으로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당시에요. 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슬람에서는요, 여러분들 자연과학이 발전되는데 그 자연과학 중에 연금술이라는 게 발전되거든요. 이 연금술은 자, 뭘 지금 만드는 거예요? 금을 만들겠다. 물론 금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 많은 자, 화학의 자, 발달을 가져오게 되는데 화학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유럽에는 이제 그 왜곡된 소문이 퍼졌어요. 뭐냐면 연금술에 성공을 했다. 금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 이런 소문들이 쫙 퍼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슬람의 사원이 모스크인데 이 모스크에 여러분들 첨탑과 이 돔 장식을 하는데 이 돔 장식을 할 때 여기를 금으로 살짝 도금을 해서 발라놨던 겁니다. 그럼 여기를 반짝반짝 닦으면 금이니까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 거리에서 봐도 얘들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이렇게 이제 빛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술을 얘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건 소문이 있었고 이 모스크 장식에 금으로 이렇게 장식한 모습을 보면서 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들은 뭐 만드는데 성공했다? 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유럽에 소문이 퍼졌던 거죠. 그래서 유럽에 이제 십자군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함께 따라가면서 싸우다가 좀 시간이 남으면 휴식 시간에 여기 있는 자 모스크의 벽돌, 이 벽돌 한 장 빼오면 그게 다 금덩어리니까 빼와야지. 이렇게 이제 막상 가봤는데 실제 금 만드는 성공한 게 아니죠. 살짝 도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뺏어올 금이 없네. 그러니까 실망을 한 겁니다. 실망한 그 십자군 병사들한테 이제 뭐라고 또 거짓말을 했냐면 지휘관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금 만드는데 성공한 거 맞다. 근데 그 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얘들이 어떻게 했다? 몸속에 삼켰다. 그래서 뱃속에 삼킨 거야. 금덩어리를. 자, 그랬다 어떻게 돼요? 필요할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해가지고 이제 헹궈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으로 이제 또 선동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슬람 병사들과 싸워서 얘들이 이제 이미 죽었어요. 전사한 겁니다. 그 시신들을요, 다 배를 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칼로 시신을 다 배를 갈라서 뱃속에 있는 장기를 다 꺼내요. 장기를 다 꺼내가지고 그걸 쭉 쥐어 짜는 겁니다. 여기에 금덩어리가 없나. 그럼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쏘갔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전쟁의 관행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들을 다 배를 가르고 그 시신을 다 이렇게 장기를 훼손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자 전쟁 중에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았었던 일반 어떤 그 백성들 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 잔혹한 전쟁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그래서 결국은 그 누구에게도 승리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크리스트교와 자 이슬람 모두에게 많은 자 피해만을 남겼었던 전쟁 이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세속적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십자군 전쟁은 자 뭐한 전쟁이다?
실패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누가? 교황이 주도했죠. 그러면 누구 권이 쇠퇴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교황권이 뭐 될 수밖에 없다? 쇠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황권의 쇠퇴. 세 번째 간다라면 교황권이 쇠퇴됐고 여기 있는 기사들이 몰락해요. 그러면 기사들이 전쟁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전쟁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쓰고 왔죠. 그래서 얘들이 몰락합니다. 그러면 무슨 제도가 쇠퇴가 되는 겁니까? 봉건 제도가 쇠퇴가 되는 거죠. 봉건 제도가 쇠퇴가 되고 네 번째, 그럼 봉건 제도가 이렇게 쇠퇴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무슨 권이 강해지냐면 왕권이 강해질 수 있죠. 기사들은 몰락하고 있고요. 교황도 쇠퇴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왕권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다섯 번째 간다라면 뭐가 발달되려면 도시가 발달되죠. 도시가 발달됩니다. 이때 도시에 많은 누구들이 상공업자들이 돈을 벌었었던 겁니다. 그럼 상공업자들이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이 상공업자들이 내가 번 돈 이걸 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도 이제 안 알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야, 나 이렇게 돈 많아. 그래서요. 뭐 하냐면 경쟁적으로 높은 첨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높은 첨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고딕 양식. 고딕 양식의 건축이 몇 세기였었습니까? 12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중에 돈을 많이 벌었었던 이 상공업자들이 내가 돈이 많다라는 걸 남들한테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라고요? 과시하고 싶은 거거든요. 과시하고 싶은 거야. 졸부가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고딕 양식에 의한 많은 건축물들이 십자군 전쟁 12세기 요 무렵에 만들어진다. 14군 전쟁은 11에서 13세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2세기의 고딕 양식 이야기 됐고요. 도시 발달. 또 봐야 될 거는요. 여기에 있는 문화가 들어오는데 이슬람의 자연과학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슬람의 자연과학이 들어왔고 또는 이슬람의 문화도 들어왔는데 이슬람 쪽에서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기억나시나?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원래 그리스 철학인데 이를 이슬람 아이들이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연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다시 유럽에 와요. 그럼 앞에 강의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유럽에 들어와서 교부 철학과 만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무슨 철학이? 스콜라 철학이 만들어지게 됐었던 겁니다. 십자군 전쟁, 결과의 값. 그래서 요거를요, 십자군 전쟁의 이 결과의 값을 하나씩 우리가 뭐 할 건데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의 값을 하나씩 파헤칠 건데 요 중에 이미 우리는 뭐를 봤냐면 교황권이 쇠퇴된다는 걸 봤어요. 그럼 교황권이 쇠퇴된다는 걸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죠. 기억나시나요? 이때 교황의 권력이 떨어진다.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이 있었죠. 아비뇽 유수. 십자군 전쟁은 요 곡선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십자군 전쟁. 그 뒤에 아비뇽 유수. 그래서 이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교재는 160쪽입니다. 160쪽에 가게 되면 농업 그 서유럽의 어떤 세계의 변화 기업번에 1번에 보면 산포제의 일반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늘어났으나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금 식량이 부족해졌다.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 이 말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니은번 체크하겠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크리스트교 재정복 운동이 있었다. 종교 간의 갈등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 밑에 십자군 전쟁은 1번에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순례를 방해했다. 그 다음에 2번에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틴 제국 계속 공격을 했다. 그래 도움을 요청하게 됐던 요청받은 교황이 뭡니까? 공의회를 열었죠. 그 공의회가 밑에 내려가면 경과 과정에 있을 겁니다. 1번에 뭐라고요? 클레르몽 공의회. 클레르몽 공의회. 밑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십자군 원정은 크게 세 번에 그 7번에 걸친 원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1차와 4차만 기억해라. 3차 원정에 뭐가 하나 보이죠? 아이유브 왕조라는 애들이 3차 십자군 원정을 유발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유브 왕조 같은 경우는 이집트 쪽에 있었던 이슬람 왕조입니다. 참고로 봐두시고 나중에 이슬람을 설명할 때 제가 다시 묶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요. 4차 원정 라틴 제국 만들어졌고요. 결과의 값은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 마지막 결과 불파하십시오. 교황권이 어떻게 됩니까? 쇠퇴가 되죠. 영주와 기사들은 몰락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있는 무슨 권이 강해진다? 왕권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쭉쭉쭉 읽어보시고요. 사회적으로 간다면 3번에 봉건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다 이야기가 됐고요. 왼쪽에 보면은요. 핵심 체크 쪽에서
핵심 체크 쪽에서 우르바누스 2세의 연설이 있어요. 요게 기출이니까 요거 별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라틴 제국이 만들어지는 과정, 상인들이 이제 농간을 부렸다. 그래서 기사들과 함께 상인들이 손잡고 여기를 공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봐 두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요. 정치적인 변화에서 자, 교황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자, 뭐 있죠? 아비류뉴스. 아비류뉴스는 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필립 4세. 물론 이름도 이제 참고로 가셔야 되고 어느 국가인지 교황과 프랑스가 싸운 겁니다. 앞에 있었던 카노사의 굴욕은 자, 교황과 누가 싸운 거죠? 신성로마 제국이 싸운 거고 자, 국가가 다르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아비류뉴스 이후에 자, 교회의 대분열. 자,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 자, 그 교회의 대분열을 비판했었던 위클리프와 후스가 있죠. 뭘 외쳤습니까? 성서지상주의를 외쳤죠.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채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콘스탄츠 공의회.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켰죠. 로마 교황이 진짜야 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후스를 화형에 처했는데 지금 공의회라는 게 여러 개가 나왔는데 자, 시험에 나오는 공의회 쌤이 자, 4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니케아 공의회. 얘는 4세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클레르몽. 자, 클레르몽. 애들을 막 끌어모았죠? 그래서 우르르 달려들었죠? 자, 우르바누스 2세.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를 통해서 십자군을 끌어모았던 겁니다. 자, 클레르몽 공의회 11세기. 자, 그 다음에 컨스탄츠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컨스탄츠 공의회는 1414년, 그러니까 15세기죠. 15세기. 이 콘스탄츠 공의회하고요. 여러분들이 뭐를 나중에 어려워하냐면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트리엔트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가 있는데 이 트리엔트 공의회는 자 16세기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거의 내용은 뭐냐면 종교개혁 과정에서 열렸었던 건데 우리 교리가 맞다. 기존 교리를 제어하게 하는. 이건 나중에 종교개혁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콘스탄츠 공의회의가 뭡니까? 콘스탄츠 공의회는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킨 거죠. 교회의 대분열을 자, 뭐 시켰다? 종식시켰다. 로마 교황이 진짜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콘스탄츠 공의회와 트리엔트 공의회. 자,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중요하다. 니케아 공의회는 3위일체설을 가지고 싸웠고요. 클레르몬 공의회는 십자군 전쟁을 파견 호소했고요. 콘스탄츠와 트리엔트 이거를요. 쌤이 유치하게 머리 글자로 콘트. 아하, 순서 기억하십시오. 개그 콘서트. 개그 콘서트를 줄여서 우리가 개콘이라고 하는데 자, 개그 빼고 그럼 콘서트를 줄여볼까요? 자, 줄임말 콘트. 자, 콘트. 그러면 콘트.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다. 자, 여러분 개그 콘서트 잘 안 보시겠지만 개그 콘서트가 시작하기 전에요. 그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프로그램은 몇 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세라고요? 15세 이상. 됐죠? 그럼 15세 다음에는 몇 세야? 16세 아닙니까? 16세. 그래서 개그 콘서트, 콘트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면 15, 16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교회의 대분을 종식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교리를 재확인했다. 요거는 뒤에서 다시 추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중앙집권 국가로 자 발전하는 나라들,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나라들 쭉 나와 있는데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나라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이 나라들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이라는 거와 장미 전쟁이라는 걸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자 제가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중앙집권 국가, 이제 십자군 전쟁의 결과값을 파헤치고 있는데 교황권의 쇠퇴는 이미 앞에서 봤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앙집권 국가 요거하고 뒷장에 이제 도시의 발달, 장원 해체 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를 한데 묶어가지고 자 쌤이 다음 강의에 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